주제가 원전과 가스터빈이기 때문에 이게 에너지에 어떻게 연결이 되고 왜 각광을 받는 거냐 이런 걸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지금 트럼프 정권에서는 에너지 경제성을 최고의 화두로 꼽고 있어요. 어떻게 전력을 저렴하게 많이 생산할까? 그 방향으로 원전이 지금 픽이 된 거죠. 거기서 이제 낙수 효과를 가스터빈 발전기가 누리고 있다. 두산에너빌리티도 가스터빈 쪽에서 기대해봐도 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제 UAE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전이랑 가스터빈을 좀 사용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팀코리아 그 산하에 있는 두산에너빌리티가 주목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럼 에너지 섹터에서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항상 에너지 주식은 지금 이렇게 대세 상승하는 것들은 비싸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멀티플로 접근을 해야 되고 이 멀티플이 변하는 변곡점 그때 주식을 많이 사야 돼요. 그래야지 돈을 벌어요. 네, 지구 위의 모든 돈 되는 이야기 글로벌 투자 생활 명민준입니다. 최근 AI 버블론이 울리는 경고음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이 더욱 거칠어지고 있는데요. 근데 이 혼란한 가운데서도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미래를 향한 거대한 투자금이 쏠리는 테마가 있습니다. AI, 반도체, 그리고 국가 간의 산업 패권 경쟁까지 이 모든 것이 결국은 대규모의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주요 국가들은 물론 세계적인 빅테크 기업들까지 미래 에너지를 선점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움직이는 전략 기술 분야. 오늘 글투템 에너지 패권의 핵심 기술 원전과 가스터빈 지금부터 제대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파헤칠 주제는 AI 시대가 얼마나 빠르게 진화할 수 있는 이 키를 쥐고 있는 분야죠. 전력난 해소의 핵심 에너지원으로 꼽히는 원전과 가스터빈입니다. 글로벌 빅테크와 주요 국가들이 지금 이 두 기술에 얼만큼 공을 들이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에너지 패권 지형이 어떻게 바뀔지 그 퍼즐을 지금부터 하나씩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중요한 흐름을 함께 짚어볼 분 모셨는데요. SK증권에서 에너지 산업 분석으로 잘 알려진 남인식 연구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SK증권 남인식입니다. 네, SK증권 쪽에서는 SK에너지 이런 것도 유명하잖아요. 그럼 SK, 뭔가 그렇죠. 2차 전지 사업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럼 SK증권에서도 이쪽에 좀 특화되고 막 이런 게 있어요? 커넥션이? SK에서 뭐 슈펙스 관련해가지고 회의를 하면은 네. 약간 숙제식으로 내려올 때가 좀 많습니다. 네, 뭐 주가 되는 건 아무래도 그래도 주식 분석, 기업 분석 이렇게 되고 있죠. 에너지 분야에 특히 강점이 있는 뭐 이런 거는 반도체 쪽이 조금 더 강합니다. 아, 그래요? 네. SK 쪽이? SK 하이닉스가 제일 크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주제가 원전과 가스터빈이기 때문에 네. 뭐 원전은 알겠는데 사실 이 가스터빈이라는 것 자체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얘기 들어서 주식이나 관련주는 알겠는데 네. 이게 에너지에 어떻게 연결이 되고 왜 각광을 받는 거냐 이런 걸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요걸 좀 기초적인 개념을 설명해 주시면. 가스터빈에 대해서 가장 기초적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고 논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발전기라는 건 사실 회전체이거든요. 네. 회전을 해가지고 과학 시간에 이제 한번 떠올려 보면은 모형 발전기를 돌리면 이게 전자석이 돌아가면서 전력이 생산이 됩니다. 아, 자전거 페달 밟듯이. 그렇죠. 그래서 이 회전 운동을 어떻게 만드냐가 이제 발전기들이 이제 종류를 가르게 되는데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는 핵 분열을 통해 가지고 증기를 끓인 다음에 이 고압의 증기로 이 터빈을 돌립니다. 그러면 이제 같이 발전기가 맞물려서 돌아가고 전력이 생산되는 거죠. 대신에 가스터빈 같은 경우에도 이 회전 운동을 하는 거는 똑같은데 원자력이 아니라 보통은 천연가스를 태워가지고 고압의 증기로 터빈을 돌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에너지원을 가스로 해서 비행기 프로펠러 돌아가듯이 터빈을 돌리면은 거기서 에너지가 생성되고 그걸 우리가 쓸 수 있는. 맞습니다. 그래서 가스터빈 하는데 기본적인 기술은 그 항공 엔진, 제트 엔진에서 파생된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생긴 게 똑같이 생겼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제 항공기에서 쓰는 터빈도 고압을 통해 가지고 이 터빈을 돌리는 건데 발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원리는 똑같죠. 그러면은 예전에는 이거를 왜 대량으로 설치해서 안 쓰고 지금 각광을 받는 거예요? 에너지 시장을 분석할 때 가장 큰 시장이 미국이거든요. 가스터빈도 옛날에는 꽤 많이 지어졌습니다. 언제?
2000년부터 2011년까지는 계속해서 가스터빈을 많이 건설을 했어요. 네. 이때 미국의 셰일가스 붐이 일어나면서 천연가스의 발전 단가가 낮아지다 보니까 가스터빈 만들면 돈 된다라고 해가지고 가스터빈을 쭉 만들었거든요. 근데 피크아웃을 한 게 2015년입니다. 그때 천연가스 수요가 내려가고 올라간 게 신재생 에너지죠. 태양광, 풍력 이런 것들을 돌리는데 네. 태양광 패널, 풍력 발전기의 LCOE 발전 단가가 낮아지다 보니까 천연가스가 밀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사실 가스터빈은 다운 사이클이었어요. 매년 수요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스터빈을 만드는 회사들, 뭐 GE 그리고 지멘스, 미쓰비시 이런 회사들도 가스터빈이 돈이 안 되네라고 하면서 증설을 안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딱 V자 반등, V자라기보다는 거의 나이키인데 2024년부터 급반등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전력 수요가 올라가면서 가스터빈 바로 쓰자라고 해가지고 지금 수요가 완전 급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급반등했다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앞으로는 계속해서 우상향 추세를 이어간다. 이 가스터빈 시장 자체가 늘어난다. 이렇게 어느 정도 확정적으로 돼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까? 혹은 정책 따라 또 바뀝니까? 그래서 미래라는 건 항상 이제 변하다 보니까 어떤 변수들이 있고 어떤 단계들이 있는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가장 큰 건 첫 번째로 미국의 전력 수요가 전망치가 계속해서 올라가야 됩니다. 미국의 전력 수요가 올라가서 그 파이가 커져야 되고요. 그 파이에서 이 가스터빈이 차지하는 몫은 사실은 정책이 결정을 해요.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 들어가지고 가스터빈이 조금 더 각광을 받는 거는 뭐 드릴 베이비 드릴 식으로 해가지고 화석 에너지를 좀 밀어주다 보니까 가스터빈을 수요가 이렇게 크게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약을 드리면은 전체 시장인 미국의 전력 수요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트럼프 에너지 정책의 방향성이 크게 변하지 않는 한은 뭐 앞서 계속 말씀드린 원전이나 가스터빈의 수요 좀 구조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가스터빈 사실 그냥 보기에는 네. 큰 거 그냥 프로펠러 같은데 이거 만들기가 어려워요?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글로벌하게 봤었을 때도 탑3가 지멘스, GE, 미쓰비시 이렇게 정도이고 한국의 두산에너빌리티가 한국에서는 정말 압도적인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글로벌 가스터빈 시장에서는 이제 좀 후발주자로서 추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터빈의 이 유지를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네. 기술력도 많이 검증이 돼야 되고 레퍼런스가 조금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 섹터라는 게 기술의 신뢰성이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발전 사업자들은 이 가스터빈을 사면은 뭐 1년, 2년 쓰는 게 아니라 10년, 20년을 돌려가지고 발전소를 지어야 되는데 이 가스터빈의 에너지 효율이 제대로 안 나온다. 조금 믿을 수 없는 업체를 쓰기에는 쉽지는 않죠. 그래서 이런 기술의 레퍼런스 측면에서 조금 가스터빈 사업 진출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중국도 해요? 혹시? 가스터빈은 중국은 많이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태양광 풍력 많이 하고 있고 원자력 발전소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력 이렇게 많이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합니다. 중국은 왜 안 할까? 기술력이 없나?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미쓰비시도 하는 거 보면.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거는 사실은 데이터로 증명되는 건 아니고 제가 네. 매피셜이라는 걸 좀 말씀을 네네. 드릴게요. 중국이 가장 잘하는 거는 인해 전술이에요. 네. 대량 생산해가지고 네네. 판매 단가를 떨어뜨려서 그래서 전 세계 시장을 석권하는 게 중국의 성장 모델이었잖아요. 태양광이 그렇고 풍력이 그렇고 디스플레이가 그랬어요. 대규모 캐펙스 집행을 하고 덤핑을 쳐가지고 유럽 업체들 도산시키고 네. 미국 업체들까지도 위협을 하는 게 지금 상황이었죠. 그렇죠. 근데 이 가스터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규모의 경제가 잘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주문 제작으로 되다 보니까 대량 생산 체제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도 이게 뭔가 정부 주도로 이 산업을 키우기에는 조금 매력도가 떨어지지 않았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두산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중국이 이 시장에서 엄청 많이 없다라고 가정한다면 네. 그거는 기회입니까? 혹은 쟤네가 안 하는 이유가 있다고 요거는 리스크로 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엄청난 기회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에너지 시장이 아니라 더 큰 아이디어인데 네. 지금 이제 사실 미국, 중국이 싸우고 있고 그 상황에서
한국이 줄을 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객관적으로 네네. 봤을 때. 그렇게 봤었을 때는 미국이 하지 못하는 것, 중국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한국이 하고 있는 것들, 특산품이라고 할게요. 그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산업들이 좋아요. 대표적으로 변압기가 될 수가 있겠고 또 뭐가 있을까? 뭐 미용기기 같은 경우에도 그러겠죠. 예. 뭐 고부가 같이 선박 뭐 이런 것들. 예, 그렇죠. 선박 같은 경우에도 미국이 제조업 기반 자체가 무너졌다 보니까 선박, 원전, 변압기 이런 것들 미국은 필요하지만 미국에서 공급망이 무너졌던 것들 네. 그걸 이제 한국에 공급하고 있는 그런 산업들이 상당히 좀 메가사이클에 탄 거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책도 바뀌기도 바뀌었고 AI 시대가 또 다가오는 면과 같이 합쳐져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좀 증가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AI 시대는 사실 뭐 미국에서 공화당이 잡으나 민주당이 잡으나 어쨌든 사실은 정책적으로 확 변하기 어려운 하나의 커가는 핵심 산업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치면은 약간 가스터빈도 앞으로 계속 이어져 갈 가능성이 높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작년 딱 이맘때였죠. 그래서 미국에서 대선이 있어가지고 민주당, 공화당 각 후보들의 대선 이제 공약들을 이제 분석을 했는데 네. 초당적으로 합의하는 바는 이거예요. AI 패권에서 중국을 따돌려야 된다. 아하. 그거를 위해서는 미국의 전기 요금을 내려야 된다. 근데 요 대전제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는데 강론에서는 조금 달랐죠.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태양광, 풍력, 원자력으로 하겠다. 네. 공화당 같은 경우는 오일앤가스 원자력으로 하겠다. 이렇게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같은 경우는 이제 민주나 공화당이나 모두 다 동의는 하지만 가스터빈, 이제 천연가스 쪽 같은 경우는 사실은 트럼프의 영향력이 계속 있는 게 좋아요. 이 요즘에 또 떠오르는 게 소형 원자로 해가지고 SMR이잖아요. 그렇죠. 가스터빈도 AI 데이터 센터 옆에다가 그냥 이렇게 몇 개 박아놓으면 안 되나? 그런 용도로 가스터빈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미국에서 전력망 연결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발전기를 짓는다고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발전기 사업자라고 하면은 여기다가 발전기 지을게요라고 네. 하면은 이 전력망 평가위원회한테 규제 기관한테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변압기라던가 송전망 용량이 풍부한가, 네. 여유가 있는가 이런 인허가 절차들이 있는데 이 기간이 2년에서 3년 정도 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빅테크 업체들 입장에서는 속이 타겠죠. 지금 당장 데이터 센터 건설해서 빨리빨리 돌려가지고 경쟁을 더 벌여야 되는데 발전기 건설하는데 지금 3년 기다리라고 하면은 그렇죠.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전력망을 이용을 하는 게 아니라 가스 파이프라인을 통해 가지고 전력을 생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가스터빈이랑 연료전지인 거죠. 블룸 에너지가 뭐 최근에 주가는 좀 하락하긴 했지만 올해 주가 상승률이 한 400%, 500%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 배경 중에 하나가 이런 신속한 전력 연결이 가능하다 보니까 수요가 연료전지에 몰리고 있고 미국의 블룸 에너지라는 회사의 주가가 그렇게 올라가는 걸로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기업들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네. 미국의 GE 버노바, 일본의 미쓰비시, 독일의 지멘스 아까 언급을 해주셨고 거기에 네.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처음으로 최초로 자체 개발했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두산 에너빌리티가? 두산 에너빌리티요. 네, 아무래도 좀 해외 기업들에 비해서는 좀 레퍼런스가 뒤로 조금 딸립니다. 그래가지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 명밀하게는 사실은 후발주자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앞에 있는 게 이제 GE 그리고 지멘스, 미쓰비시인데 이들의 캐파가 지금 다 차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한 리드 타임이 2년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 데이터로 봤었을 때는 5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고객이라고 하면은 GE 쪽한테 가스터빈 받고 싶습니다라고 하면은 2030년에 받을 수 있는데 기다릴 수 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떻게 보면 좀 낙수 효과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레퍼런스가 부족한 거예요? 아니면은 레퍼런스가 부족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대량으로 그냥 수주 받아버리면 되겠네요.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변압기 같은 경우에도 현대일렉트릭이나 효성중공업이 사실은 글로벌 시장에서 원래는 좀 세컨티어 업체였어요. 원래 탑티어 업체도 이제 GE 그리고 미국의 뭐 ABB, 뭐 이튼 이런 회사들이 가장 탑티어 업체들이었는데 한국은 그에 비해서 레퍼런스가 부족하다 보니까 주문을 많이 못 받고 있었던 거죠. 근데 2022년부터 변압기 수요가 폭발을 하면서 미국 유틸리티 회사들이 그러면은 한국 회사들 거 한번 써보자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기술력이
좋았으니까 이렇게 변압기 같은 경우에도 대세 상승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가스터빈 같은 경우에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굳이 과소평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과거 그리고 현재보다는 앞으로 미래가 중요하잖아요. 네. 그 변화폭이 중요한 거고. 그래서 지금 넘버원보다는 앞으로 더 치고 나갈 수 있는 회사인 두산 에너빌리티가 조금 더 전 좋다.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잘하는 게 그거잖아요. 반도체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다른 것들이 다 네. 제품의 성능은 거의 비슷한데 가격은 완전히 싸고 그리고 무언가 주문했을 때 납기일도 정확하게 빠르게 효율적으로 잘 맞춘다. 네. 이게 거의 한국의 거의 대부분의 모든 산업이 그렇게 세컨 티어에서 좀 쫓아온 경향이 있는데 그렇죠. 두산 에너빌리티도 가스터빈 쪽에서 이런 경향성을 좀 기대해봐도 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납기 경쟁력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력기기 산업이랑 아무래도 같은 에너지 섹터다 보니까 비교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전력기기 쪽에서도 LS 일렉트릭이 상당히 납기 경쟁력이 강해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뭐 데이터 센터라던가 공장 건설할 때 배전 변압기들, 배전 전력기기들이 많이 필요한데 이튼이나 ABB 이런 탑티어 업체들한테 고객사들이 가니까 납기도 미뤄지고 AS도 좀 힘들고 그리고 지금은 뭐 전력기기 회사들이 갑이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해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LS 일렉트릭이 납기 경쟁력을 앞세우고 AS를 이제 잘 하다 보니까 고객사들을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 거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의 그 납기 경쟁력이라는 게 상당히 지금 좋은 찬스를 받고 있는 거죠. 이번에 그 이재명 대통령이 UAE랑 정상회담 하면서 네. 이 30조 원 되는 프로젝트에 한국 참여를 좀 이끌어냈는데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기대하는 건 두산 에너빌리티 여기 네. 같이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를 좀 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참여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좀 기대할 수 있는 건지. 그래서 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이제 아부다비에 최종적으로 5기가와트짜리 AI 데이터 센터 컴플렉스 단지를 건설하겠다라는 네. 건데 데이터 센터만 건설해서는 끝이 안 나겠죠. 이제 발전기들 이제 건설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 발전기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사업비가 얼마나 책정이 됐는지 에너지 믹스가 어떻게 될지는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이제 UAE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전이랑 가스터빈을 좀 사용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지금 원전 수출 UAE에 바라카 원전 이미 성공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UAE 측에서도 이 데이터 센터 운용하는데 원전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팀 코리아 그 산하에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주목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두비를 직접 투자하시고 뭐 이렇게 따져보시고 하시는 분들은 네. 사실 기대는 되게 큰데 네. 뭐 비싸다라는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또 이제 지금 정부의 스탠스 자체가 약간 그래서 원전을 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야 하면서 또 밖에 나가서 세일즈는 또 하고 네. 또 그러면서도 우리나라에는 필수적으로 또 필요한 것 같고 또 잘하고 그런 거 보면은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싸니까 센티적으로 강하게 모멘텀을 줘야 되는데 네. 그러게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 하려는 게 돈 벌려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저를 이렇게 불러주신 것도 이제 수익률을 내려고 하는 건데 그럼요. 그럼 에너지 섹터에서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를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너무 궁금해요. 근데 그러면 이제 주가를 볼 때 실적, EPS 그리고 멀티플, PR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에너지 섹터는 사실은 실적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멀티플의 변화가 주가를 이끌고 멀티플이 변할 때 주식이 5배, 10배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네. 이 멀티플을 결정하는 게 또 뭐냐라고 하면은 미국의 에너지 정책이에요. 사실은 한국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바이든 정권 때 한번 가볼게요. ESG, 탈탄소 그리고 이런 거 하면서 태양광 풍력들의 주가가 올라갔어요. 네. 그때 사실 글로벌 뭐 한국의 뭐 CS윈드나 뭐 여러 기업들이 있는데 그때 기업들이 주가가 좋았냐, 실적이 좋았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고 그렇죠. 멀티플이 올라갔거든요. 왜냐하면은 바이든 정권에서 탈탄소를 기치로 내세우고 ESG 펀드를 모집을 많이 했어요. 그럼 ESG 펀드가 뭘 살까요? 태양광 풍력 수소를 사겠죠. 그렇죠. 그때 이제 멀티플이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지금도 비슷해요. 지금 트럼프 정권에서는 에너지 경제성을 최고의 화두로 꼽고 있어요. 네. 어떻게 전력을 저렴하게 많이 생산할까라고 이제 화두로 삼고 있고
그 방향으로 원전이 지금 픽이 된 거죠. 네. 그래서 멀티플로만 보면 항상 에너지 주식은 지금 이렇게 대세 상승하는 것들은 비싸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과거 뭐 태양광 풍력 그리고 수소 같은 경우에도 애널리스트들 저를 포함해서 뭐 한 2030년 실적을 끌어가지고서 이제 설명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애널리스트 하면서 아 이게 실적으로 접근하면 안 되겠구나. 멀티플로 접근을 해야 되고 이 멀티플이 변하는 변곡점 그때 주식을 많이 사야 돼요. 그래야지 돈을 벌어요. 그럼 약간 정책과 정치에 대한 이해도 조금 있어야겠네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어닝보다는. 현 정부에 대한 원전 정책 이런 거 평가 좀 가능합니까? 아 그거는 조금 제가 무서워가지고 하지를 못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거죠? 지금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원자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우호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되기 이전에도 미국의 빅테크 업체들, 민주당 쪽이잖아요. 네. 다 노후 원전 재가동하겠다라는 계획들을 미리 발표를 했고요. 네네. 그 다음에 트럼프 들어가지고 원전 정책들 많이 발표하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치라기보다는 정책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지금 미국 에너지 정책에서 가장 큰 키워드는 전기 요금이에요. 전기 요금. 예, 결국엔 물가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트럼프가 후보자 시절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날 대통령으로 뽑으면은 전기요금 다 내려주겠다. 네. 바이든 정권 때 전기요금이 이렇게 올라갔는데 무능력했다. 자기가 대통령 되면은 원전, 오일앤가스 해가지고 전기요금 내리겠다라고 공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지금 약 1년 정도 지났죠. 근데 실제 데이터로 봤었을 때 전기요금이 오히려 더 상승을 했어요. 더 올라갔어요? 네, 그래서 바이든 정권 말기 때가 전기요금 상승률이 한 5% 정도가 됐는데 지금 트럼프 정권 들어서는 7% 정도로 올라갔어요. 그래요? 이게 52개 주 평균을 내 가지고 한 2%포인트 정도 작은 거 아니야?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데이터 센터 밀집 지역인 뭐 버지니아 이런 데들은 전기요금이 한 15%, 20%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어느 정도 역할을 좀 하네요. 그렇죠. 수요가 올라갔는데 발전기들은 이제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전기 요금이 올라가는 상황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민주당 쪽에서 주지사 당선이 됐잖아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주지사 당선되고 첫날에 했던 정책이 유틸리티 요금을 1년 동안 동결하겠다라는 거를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셰릴 주지사가 첫날에 딱 하면서 더 이상 1년 동안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고통을 받고 있고 트럼프 정권의 정책이 잘못됐다라고 해서 유틸리티 요금을 동결하겠다. 그리고 태양광, 풍력, 원자력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의 전기 요금이 한 7% 정도로 YOY 상승하고 있는데 이게 네네. 10% 이상, 15% 이상 미국 전체가 다 뛰지 않는 한은 사실은 원자력이 좀 계속해서 모멘텀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아까 궁금한 게 말씀하시면서 이런 정책 중에서 네. 에너지 정책이 사실 한국은 중요하지 않고 미국이 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네. 그 이유는 뭐예요? 수급을 만드는 게 기본적으로 저는 외국인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3대 주체가 있잖아요. 개인, 기관, 외국인 이렇게 있는데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일정한 방향성이 모이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의견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서로 보는 것들이 좀 다양하다 보니까 기관 같은 경우에도 뭐 최근에는 펀드 AUM이 늘어나긴 하지만 아무래도 좀 힘이 많이 꺾인 상황이고 네네. 그래서 이 세 개 주체 중에서 가장 힘이 센 게 외국인인데 외국인들은 뭘 보고서 들어오냐? 자기네들 에너지 정책 상황을 보고 여기서 수혜를 볼 만한 회사들이 한국에 뭐가 있냐?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산의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주가 한번 차트 이렇게 그려보고 네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됐었을 때 그리고 원전 수주 실제로 뭐 이집트라던가 막 성공했었을 때도 네네. 주가가 움직이질 않았어요. 정작 움직였을 때는 트럼프 당선되고 5월에 원자력 발전소 대량으로 건설하겠다. 그 정책 발표하고 나서 쭉 올라갔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일 단위로 보게 되면은 그렇게 뉴스 플로우가 흘러가게 돼요. 그리고 이번뿐만이 아니라 사실 그 전에 있었던 신재생 에너지 섹터 같은 경우에도 바이든 행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항상 주가를 밀어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을 분석을 할 때 물론 어닝 중요하죠. 실적 중요하고 네네. 근데 그것보다는 멀티플이 중요하고 미국의 정책 변화 그거에 조금 더 모니터링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투자 난이도가 상당히 높죠.
에너지 쪽이. 네, 그러니까 실적 같은 경우는 조금 경향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상향 하면은 그게 한 2년, 3년 가는 게 있는데 멀티플은 확확 바뀌잖아요. 네. 그래서 투자하는 난이도가 사실은 에너지 섹터가 조금 높은 편이기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뭐 캐주얼하게 네, 연구원님 개인적인 성향이니까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풍력도 있고 태양광, 뭐 네. 수소도 있고 원전 뭐 많죠. 여러 가지 전력기기. 있잖아요. 네. 그 중에서 그 지금 커버하시는 분야 중에서 네. 선호도 1, 2, 3위는 뭐예요? 선호도 1위는 섹터로 보면은 전력기기, 전력기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원자력, 원전,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태양광입니다. 태양광. 네, 그래서 전력기기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상황이 좋아요. 그러니까 앞단에 있는 고객사들인 미국의 유틸리티 회사들이 캐펙스를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고 이 캐펙스를 받아서 성장하는 회사가 한국의 변압기 회사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의 유틸리티들의 캐펙스 동향을 매분기 이제 체크를 하는데 최근에 되게 깜짝깜짝 놀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유틸리티 회사들은 5년치 장기 가이던스를 제공을 해줍니다. 근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전력 수요 전망치가 한 2에서 3% 성장할 거다라고 네. 하는데 이번 3분기 때는 다들 한 7에서 9% 앞으로 5년 동안 전력 수요가 올라간다. 그래요. 그래서 캐펙스를 증가시킬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유틸리티 회사들의 최고 덕목은 배당이에요. 배당. 그네들은 배당을 주주들한테 돌려주는 게 최고의 미덕인데 네. 전통적으로 그랬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배당을 조금 감소시키더라도 우리가 지금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캐펙스를 더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좀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라면은 한국의 전력기기 회사들이 제일 좋겠죠. 그리고 실적 역시도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다 보니까 네. 전력기기 회사들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력기기, 원전, 태양광. 네. 지난 10월에 현대건설이 국내 기업 최초로 미국 대형 원전 프로젝트 수행 계약을 따냈다. 이게 또 화제가 됐는데 이 국내 기업들은 누가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 최근에 이제 또 원전 얘기하면은 두빌도 있고 현대건설도 있고 그 이 아래도 짜잘한 종목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 K원전에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네. 왜 사람들이 주목하고 어떤 점이 메리트인지 이런 거를 살짝 말씀해 주시면 어때요? 그래서 팀 코리아라고 하면은 파트가 4개로 나눠지게 됩니다. 네. 첫 번째, 일단 설계도가 있어야겠죠. 설계도. 설계도를 담당하는 회사는 한전 기술이 있고요. 어, 그 설계도를 기반으로 이제 원전 주기기를 만들어야겠죠. 뭐 원자로, 터빈, 원전 펌프 이런 네. 것들을 생산을 하는 게 두산 에너빌리티 네. 그리고 원전 주기기 산하에 있는 뭐 2차 벤더 업체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EPC, 콘크리트 치는 업체들이죠. EPC.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이런 대형 건설사들이 EPC 건설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 지어지게 되면은 네. 연료 및 유지 보수를 해야겠죠. 40년, 60년 가까이 하는 이 비즈니스가 있는데 연료 공급은 한전 원자력 연료 그리고 유지 보수는 한전 KPS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알짜가 어디냐라고 네. 하면은 제가 사람들마다 의견이 많이 달라요. 뭐 그렇겠죠. 현대건설이 제일 좋다, 두빌이 좋다, 한전기술이 제일 좋다 이렇게 하는데 제 생각에는 주기기 업체인 두산에너빌리티가 가장 계란 노른자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메가 트렌드는 미국이 못하는 거를 한국이 해줘야 돼요. 그거는 설계도도 아니고 EPC도 아니고 완전 주기기입니다. 그래서 주기기가 뭐예요? 약간 어감이 안 좋은데? 주기기요? 안 좋나요? 주력기기 뭐 이런 뭐 풀네임은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자로 그리고 뭐 가스 발생기 그리고 터빈 그러니까 이 원자력을 구동하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핵심이 되는 자동차로 치면 엔진이겠죠. 그래서 이런 주력기기네요, 진짜. 주력기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업체가 미국에는 지금 다 도산을 하고 없어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제 원자력 시장 관련해가지고 노이즈가 좀 많잖아요.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뭐 한국에 뭐 구속적인 계약을 뭐 체결했느니 네네네. 많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웨스팅하우스가 설계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기기 생산은 두산 에너빌리티한테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장 알짜라고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뭐 저 가스터빈도 그렇고 원전도 그렇고 말씀을 너무 잘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글로벌 기업들로 전체로 보면은 어때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두산에너빌리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종목들의 얘기를 했는데 네. 사실 아까 미쓰비시나 아니면은 저기 뭐 지멘스 뭐 이런 종목들이 나왔잖아요. 네. 그럼 글로벌로 봤을 때 얘네는 진짜 매력 있다라고 해외 투자를 할 그런 매력 있는 애들도 있습니까? 저는 센트러스 에너지 가장 좋아합니다. 센트러스 에너지? 에너지. 아무래도 조금은 많이 알려진 기업은 아니에요. 저는 아예 몰라요. 처음 네, 들어봤어요. 그래서 이 회사는 우라늄 농축 기업입니다. 미국에서 오. 우라늄 농축을 하는 회사인데 우라늄 농축을 해야지 이게 원료로서 제 기능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왜 우라늄 농축 기업이 좋냐고 하면은 대형 원전을 건설을 하더라도 SMR을 하더라도 연료인 우라늄 농축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장이 열리든 간에 센트러스 에너지는 일감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첫 번째 투자 포인트고요. 네. 두 번째 포인트는 미국이 우라늄 농축을 자립화하려고 하고 있어요. 바이든 정권 때부터 그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공급망이 지금 우라늄을 어떻게 받고 있냐면은 네. 카자흐스탄 그리고 캐나다에서 거기서 이제 원광들이 있겠죠. 광산에서 이제 우라늄을 채굴을 하면은 네. 러시아에 보내요. 러시아에서 우라늄 농축을 한 다음에 미국으로 다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만약에 러시아가 우라늄 농축 안 하고 미국 너네들한테 안 줄 거야. 그렇죠. 이런 식으로 무기화로 나가면은 곤란해지니까 미국이 우라늄 농축 자립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센트러스 에너지 측한테 많은 일감들 그리고 지원책들이 모일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두 개의 투자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하나 강조드리고 싶은 게 지금 트럼프 정권 들어가지고 에너지 정책이 상당히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정권 때는 시장 경제 체제 하에서 움직였어요. 네네. IRA, 인프라 법안, 실제 경쟁은 미국 기업들이 했잖아요. 그쵸. 근데 트럼프 정권 들어서 나오는 뉴스들 인텔 인수하겠다. 뭐 미국의 히토류 기업인 MP 머티리얼스 인수하겠다. 그리고 뭐 웨스팅하우스 IPO 하면은 지분 미국 행정부 거다. 네.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국가 자본주의 형태로 저는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중국식으로 가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중국, 러시아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센트러스 에너지가 사실은 원래는 국영 기업이었어요. 그래서 뿌리 자체가 그쪽에 있다 보니까 센트러스 에너지가 상당히 좀 수혜를 많이 받을 걸로 예상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뭐 아이디어를 좀 드리면은 시청자분들이 좀 더 찾아보시고 네. 그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뭐 한국 기업들 중에서는 뭐 저 두산에너빌리티, 가스터빈이랑 원전 쪽에서는 두빌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알겠습니다. 여기 또 ETF 상품, 뭐 원전, 가스터빈, 뭐 전력 인프라, 뭐 이런 거 ETF 투자할 때는 포인트를 어디다 잡고 좀 유념해서 투자하는 게 좋아요? 아무래도 좀 교과서적인 답변인 것 같은데 구성 종목들을 유심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원자력 ETF라고 하더라도 앞서서 제가 뭐 팀코리아 안에 뭐 주기기 업체, 설계 업체, 뭐 우라늄 업체, 뭐 EPC 업체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사실 ETF들을 보면은 다 섞여져 있어요. 근데 이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리스크 그리고 기회 요인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사실은 좀 많이 다른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선행된 다음에 아하. ETF에 좀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유틸리티, 전력, 뭐 에너지 뭐 이쪽은 그냥 안정적으로 한국전력도 옛날에 가만히 이렇게 움직이고 그냥 배당받는 주였는데 맞습니다. AI 들어오고 전력, 에너지 막 이게 막 하면서 막 뛰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는 좀 뭐 배당도 배당이지만 좀 이 안에서 산업도 이해하면서 어디에 좀 돈이 쏠릴까 이런 것도 좀 고민해야 되는 그런 포인트가 많네요. 그렇죠. 그래서 강조드리다시피 이 멀티플 사람들이 멀티플. 어디에 더 열광하고 정책이 어디로 향할지 조금 한 반발 앞서가지고 반년, 1년 정도 앞서서 판단을 계속 해주셔야 돼요. 약간 내가 좀 정책이나 에너지 패권이나 이런 데 관심이 많아서 뉴스 플로우를 잘 따라가고 있으면은 좀 수익 내기 수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결국 에너지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AI도 반도체도 국가 전략도 어떤 혁신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 가장 크고 가장 긴 투자 자금이 바로 이 시장을 향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생활에 오늘의 분석이 변동성 장세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는 단단한 기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요 국가들과 빅테크가 수십조 원을 베팅하는 에너지 패권
수백권의 전장, 원전과 가스터빈, 그 복잡한 전략의 퍼즐을 명확하게 풀어주신 오늘 SK증권 나민식 연구원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